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안개가 걷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에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서 관세를 다 철회를 했고요. 향후 보도에 따르면은 의약품 또 화학 제품 등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민 매니저,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실은 이제 오피셜 코멘트이긴 한데 네. 이 정도 제스처만 보고도 좀 이제는 변곡점이 왔다.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압박의 시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네.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뭐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건가. 지금 특히나 주말 동안에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타임지 이제 인터뷰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1년 이후에도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면 이걸 승리로 보겠는가 하니까 완벽한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좀 진심이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서도 또 시진핑 주석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아니 어떻게 양국의 정상끼리의 어떤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할까, 뭐 진실 논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기 때도 똑같이 전개가 됐었어요.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전쟁이 이제 딱 발발을 했을 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협상을 하자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 뭐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했다. 심지어 뭐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계속 좀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찌 보면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마디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전략적 모호성 혹은 전략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이제 고지를 좀 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협상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다만 이제 물밑에서는 분명히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또 뉘앙스가 좀 달라진 거예요. 원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중국 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주말 동안에는 또 중국과의 협상이 이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뉴스들도 많고 실제로 뭐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진심 공박을 하기 전에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강대강의 이제 최고 수위의 압박보다는 뭔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이제 뭔가 빌드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또 브리핑해 주셨던 중국이 이제 일부 미국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이제 면제했다는 거, 메모리를 제외한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한 이제 관세를 면제해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협상을 위한 빌드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증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트럼프와 시진핑 중에서 트럼프는 뭐 자주 통화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진핑하고요. 맞습니다. 그날 이제 타임즈 인터뷰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이게 KB증권에서 1기 때와 너무 유사하다라는 이제 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서 먼저 이제 대화하자고 제안을 왔었고 또 그리고 이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줬고 근데 그 이후에 협상이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한번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와 저는 유사하게 이러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게 그때는 서서히 관세를 인상을 했잖아요. 5에서 10, 뭐 15 그런 식으로 인상을 했고 지금은 최악을 때려놓고 서서히 그걸 깎아주는 전략이다 보니까 그때처럼 다시 한번 시장이 쇼크 사태로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다만 트럼프의 어떤 전략 자체가 1기 때와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결국에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그 관세를 또 철회한다라는 부분들이 공식적인 오피셜은 아니어도 이게 어느 정도 중국의 입장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 보도가 안 나왔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위화적인 제스처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대화를 할 여지를 조금 열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정점은 지났다라는 인식에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1기 때와 비슷한 양상은 흘러가지만 그때와 딱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번엔 최악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때
때는 서서히 이제 관세를 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만 그게 다르다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또 글로벌 증시도 최근에 이제 관세가 정점을 지나고 서서히 이제 우리가 최우선국 중에서 한 곳만 확실하게 좀 최종 합의에 도출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어떤 협상 실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는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기대감입니다. 오피셜로는 안 나왔지만 두 매니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네. 맞다. 네. 하고 있는 건 맞다. 여기까지 가면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가운데 오늘의 네. 일발을 바로 출발해 보죠. 지난 금요일 날 저랑 준호 매니저 종목이 겹쳤잖아요. 네, 보통 겹쳤죠. 겹치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세론이 돼가지고. 물론 뭐 저는 이번 주에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고 네. 보여져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수혜주들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종목을 공유를 일부러 안 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 끝에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꺼번에 조금 반영시킬 수 있는 종목을 좀 고심 끝에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뭘까요? 오늘 일발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기준으로 한 1억 3천만 명 이상의 이제 가입자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피스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제 거의 뭐 60%를 넘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에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은 테슬라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테슬라와의 또 연관성을 한번 이제 찾아보자. 예.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대폭적으로 이제 완화를 했잖아요. 예. 가장 좀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미국 행정부는 소위 말해서 캡을 씌워놓고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어떤 대수. 한 기업에서 네. 자동차 대수를 네. 딱 규제를 해놨잖아요. 2,500대 이상을 못 넘어가게 이렇게 예. 딱 규제를 좀 해놨는데 일단 그 규제를 없앤다는 거 이건 이제 대량 생산 혹은 양산의 이제 체제로 전환을 시킬 수 그거죠. 있다라는 가장 네.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대수 제한을 이제 폐지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충돌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레벨 2 단계는 자율주행으로 따져보면 아주 이제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레벨 2 단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바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한 예. 그런 거거든요. 사업을 그렇죠. 하기에는. 건건이. 네, 건건이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대폭 이제 간소화시켜줬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예.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사실상 이제 앞으로 뭐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곧 출시가 좀 될 텐데 나오죠. 테슬라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장 먼저 이제 구축을 해서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사업과 함께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장도 같이 이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됐을 때 우리가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 뭐 잠만 잘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자동차 안에서 업무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렇죠. 온갖 이제 뭐 해야죠. 인포테인먼트 예. 사업들이 이제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쪽으로 이 자율주행 운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오피스를 쓸 수 있는 음성인식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웹 오피스 서비스를 이제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좀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을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항상 주목을 좀 받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어떤 호환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장성이 높은 SDV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율주행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도 폴라리스 오피스는 대표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설립한 XAI 요즘에 오픈 AI와 XAI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이제 4.5 버전이 이제 출시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AI는 그록 3 이제 빌드업을 네, 지금 있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XAI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XAI가 최대한 28조 원 정도 규모의 자본 조달을 이제 추진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나왔어요. 이건 네. 오픈 AI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구상은 이런 이제
그록 3 같은 이런 생성형 AI와 나중에는 또 자율주행 차량이 결국 결합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 안에서 다 해먹으려고. 차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생성형 AI가 결합되는 건 너무 뚜렷한 이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록 3에 대한 이제 어떤 투자 유치 이런 것들도 폴라리스 오피스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의 이제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폴라리스 쉐어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에 또 선정이 좀 됐어요. 이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은 뭐냐면 글로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투자자들하고 또 연결을 좀 시켜주면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라고 하는데 이런 SDK를 이제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주고 또 AI와 관련된 이제 교육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인셉션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좀 됐다라는 건 그만큼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이제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SK텔레콤 지금 통신사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주말 동안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유심칩 해킹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2,500만 이 SK텔레콤의 가입자들이 모두 다 이 유심칩을 바꾸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대리점 하나당 거의 1,000개 이상의 유심칩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칩 대란이 지금 한번 또 일어날 수 있고 모바일 보안에 대한 또 중요도가 한 번 더 부각이 좀 될 수 있어서 아마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매출 구조를 보시면 또 상당 부분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 또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 또 곁다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성장 그리고 XAI의 투자 유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해킹과 SK텔레콤의 유심칩 해킹과 관련된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이슈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이 테슬라와 이렇게 연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테슬라 관련주들 얘기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를 왜 이렇게 간과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하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런 부진한 흐름에 조금 이제 동조화된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서서히 5,000원대에서 바닥이 좀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5,000원 지지가 확인이 되고 추세가 좀 전환이 좀 된다면 적어도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고요. 매수 가격은 5,150원 정도 지난 금요일 종가 정도 수준에서 뭐 조금 떠서 출발한다면 한 2~3% 정도 그 내외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손절가는 4,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미 매니저의 일발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그냥 오피스 소프트웨어 하는 그 회사고요. 한 1억 명 넘죠? 가입자가? 맞습니다. 그 정도 유료 가입자는 그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었던 여기에 초점을 또 맞추시고요. 해킹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슈 가기 전에 해킹 나왔으니까 저거 오늘 이제 작전할 때도 이걸 할까 하다가 너무나 뻔해가지고 텔레콤 모바일 보안 그래서 안 했는데 좀 신호 매니저 어때요? 오늘 좀 뭐 영향이 있을까요? 모바일 오늘은 보안 일단 모바일 보안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사이버 계속해서 보안. 이제 시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보안 섹터 같은 경우는 그게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뭐 많은 테마 떴을 때 맞습니다. 뭐 센지레, 뭐 한사, 무슨 많은 기업들도 있고 또 지니어스라든지 아니면 라운시큐어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세가 연속에 이어지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도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SK텔레콤의 직접적인 어떤 이제 대규모 해킹 사태에 사실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들이 이제 오늘의 어떤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또 긴 시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제한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결국 이제 트럼프도 결국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의 지난번에 팀쿡과의 어떤 협상도 있었고 또 이제 나탈리 또 CEO와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계속 사이버 보안 쪽에 관심은 굉장히 높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쪽에 정책적으로도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픽이 하나 있을까요? 픽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던 뭐 지니어스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싸 또 그리고 또 이제 센지랩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좀 가장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또 삼성과의 어떤 이제 오랫동안 어떤 협력과 카카오페이에도 이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뭐 라운시큐어는 좀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고 또 그리고 센지랩과 또 최근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니어스 같은 기업들은 근데 뭐 딥페이크 같은 문제들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 이제 사이버 보안이 결국 이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진다면 센지랩, 뭐 지니언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시큐어 같은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어떻습니까? 보안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니언스가 실적까지 최근에 또 좋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쪽을 보면 지니언스가 이제 가장 좀 탑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게 유심 칩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심 칩이 뭐 2,500만 명이 이제 만약에 교체를 다 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수급을 조달할 것인가. 심지어 지금 뭐 총리 권한대행까지도 나서가지고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니까 이게 또 굉장히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유심칩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엑스큐어라든지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정도 이제 기업 정도. 요 기업들이 아마 유심칩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을 이미 금요일 날 또 조금 떴네요. 주가가 이제 자극을 좀 받았어요. 유비벨록스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큐어는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요런 종목들이 아마 오늘까지도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저도 준호 매니저님 의견처럼 사실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유심칩 이건 워낙 좀 단기 테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길게 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테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철저히 좀 단기간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은 안 하는 게 이제 두 분의 전문가도 말했지만 뭐 길어야 3, 4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안주도 SK텔레콤 해킹 관련해서 또 유심칩 관련주들이 있다는 것들은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인지 정도는 뭐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단타 대회에 참여하실 분은 뭐 이제 참여하시지만 어렵죠. 맞습니다.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 주가 일정도 많고 지표도 많고 실적도 많은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 따라서 금리나 또 국내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칩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도 나오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3월 PCE 물가. 저기 보이죠? 30일 수요일입니다. 저게 연준이 본다는 물가 지표고 그리고 밑에 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우리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4월 30일 날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요일 날 살짝 가보시면 저기 중간 부분에 일본 BOJ의 금리 결정 있죠. 저기에 뭐 금리를 실제 인상을 안 하더라도 자, 일은은행 총재 발언에 따라서 엔화 또 움직이면 달러 약세 혹은 강세, 원화 환율 그리고 금요일 날 끝판왕이 나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이게 이제 4월에서 5월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워낙 버라이어티합니다. 준호 매니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이번 주에 다 털고 나면 우리는 또 5월 1일 날 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짜는데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데 자, 저기에 어떤 부분을 좀 어떤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옴에 따라서 좀 달라질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사실 CPI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트럼프의 입이 더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그리고 CPI 지표가 지난번에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는 기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날 시장이 조정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PCE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그 민감도가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거. 오히려 시장은 거의 5월은 아니더라도 6월 정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싱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애플도 실적 발표하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이 M7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이 견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은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부침과 조정 흐름은 결국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인한 조정이었지 매크로적인 지표도 안정적이야, 기업들 실적도 호실적이야, 여전히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바뀌면서 시장에 강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까지 이제 또 졸트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잘 나온다고 네, 했을 때는 나옵니다. 확실히 6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쐐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6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에서 70%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랬을 때는 거의 80, 90% 이상이 올라가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강한 저가 매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 비트코인 가격도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그리고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어서 이번 주에 어떤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고 나면은 더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준호 매니저는 쐐기를 박는 한 주다? 네, 이번 맞습니다. 고용이라든가 물가 모두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PC 지표 발표되고 또 비농업 고용 나쁘고 맞습니다.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더욱더 조화라한다. 맞습니다. 조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FOMC 회의에서 맞습니다. 코멘트 치면서 맞아요. 좋은 이제 이런 5월은 아니더라도 6월의 어떤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이번 한 주가 오히려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셨고요. 영민 매니저는 이제 일정도 저기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 중에서 좀 뭐 투자의 아이디어 찾아본다면요? 다 중요해요. 사실 이제 너무 중요해요. 지금과 같이 관세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다 몰려 있는 이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 요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사실 시장의 영향도를 떠나서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이제 타임즈 인터뷰를 보더라도 사실은 역대 거의 최악 수준의 취임 100일 동안의 주식시장이 성적표였거든요.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100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1분기 때 미국 경제의 이제 성적표는 모든 게 다 압축돼서 이제 GDP로 이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선방을 했을지 혹은 더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을지. 0.4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작년에는 분기 기준으로 막 2%, 3%씩 네.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1분기 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표를 보고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조금씩 이제 숫자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6월달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관세 정쟁의 이제 폭풍을 전부 이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철진 앵커께서 그 부분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결국 이 싸움의 이제 끝은 금리 인하로 이제 끝난다라는 거 한번 또 짚어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거든요. 6월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라는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숫자들이 약간의 이제 좀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률 둔화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면 6월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메타라든가 애플, 뭐 아마존에서 약간 우리를 저버리는 건 안 나올까요? 투자를 줄인다든가 이런 코멘트. 일단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애플의 실적이 또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아마존의 실적도 중요한데 최근에 알파벳과 이제 테슬라도 이제 실적이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 외 기업들은 사실 메타도 그렇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일시적인 시장 변동은 이끌 수 있어도 결국에 지금 최근에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그 AI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 실적 발표 전에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컨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높지 않을까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번 실적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약간은 이제 기업들이 발표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면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AI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와 컨콜에 대해 그 컨콜은 잘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펙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까지도 뭐 데이터 센터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루머들이 돌았는데 이미 지난주에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메타도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해요. 주요 이제 투자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타도 이제 캐펙스를 조금 이제
이제 늘리는지 뭐 요 부분을 네.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애플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애플은 그동안에 이제 AI 전환에 대해서 가장 좀 소극적인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AI 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또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애플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아이폰에 네. 이제 AI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조가 조금 진행이 좀 되면 AI 진행 전반으로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번 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긴장감 있게 이번 한 주에 하나하나 실적 지표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론으로 이제 유명하고요. 그동안에 보면 한 3전 2승 정도 되나요? 네, 2승 1패 이렇게 네.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모건 스탠리가 또 한 번의 이 투자자선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메모리 업계 디 아이스버그,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룸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이닉스를 또 공격했는데요. 자, 영민, 준호 두 분의 매니저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자, 빙산론입니다.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 요번 준호 매니저부터 갈게요. 네. 일단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HBM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지금 AI 수요가 견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HBM 수요 둔화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가 선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꼽았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은 갤럭시 24가 잘 팔려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흐름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삼성보다 더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와주면 사실 삼성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HBM 시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기득권을 잡고 있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JP 모건에서 지금 테슬라가 막 $400, $500 갔을 때도 굳건하게 계속 $120, 막 지금 너무 고평가다, 뭐 그리고 $200까지 빠지면 막 $50까지 목표가를 막 반토막을 내버리는데, 그런 것처럼 또 이제 모건 스탠리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약간 억하심정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에 같이 이제 반도체 업황 둔화라고 했을 때는 삼성과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부터 다양한 반도체 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목표가 하향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만 콕 집어서 한다는 것도 좀 이제 의문이고, 거기다가 빙산이 하이닉스만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HBM 수요 둔화인데 계속해서 이제 HBM 수요가 높다라는 건 사실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펑콜에서 계속해서 HBM 수요는 경고하고 앞으로도 박다.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도 지금 특히 HBM4에서는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결국 이제 모건 스탠리의 어떤 보고서에 또 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까지만 같이 조정이 나오는 거지 SK 하이닉스만 핀셋으로 조정이 나와주기에는 저는 너무 약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말에 나왔던 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보고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너무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빙산론 리포트는 모건 스탠리의 패? 아니, 작년에 했던 말 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외에 관세만 좀 완화가 된다면 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겨울론은 크게 3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번은 뭐 맞췄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하나는 확실히 틀렸고 하나는 좀 애매모호하고 이번에 빙산론인데 준호 매니저는 빙산론도 약간 패 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관세 쇼크로 같이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완화가 된다면 하이닉스만 빠질 일은 없다. 영민 매니저는 이번에 하이닉스 빙산론은 모건 스탠리냐 하이닉스냐 누구의 우세승입니까? 아니, 이쯤 되면 이제 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의 좀 로비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이제 앙숙인가.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빙산론도 결국은 뭐 겨울론의 시즌 2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빙산론이라는 이제 표현을 아이스버그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이제 떠 있는 빙산은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조금이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은유는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뜻이구나라고. 은유는 이제 굉장히 잘했는데 관세의 이제 우려가 그만큼 이제 크다는 거예요. 향후에 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메모리 기업들이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의 불확실성을 이제 반영을 하니까
빙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올해 1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깠냐면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건 기업들이 관세 우려를 미리 대비해서 사재기했다. 주문을 늘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이제 레거시 업황도 생각보다 좀 빨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분기 때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중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향후에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 뭐 반도체 칩에 대한 규제 통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사두자.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HBM은 이미 작년에 주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의 연간 생산량이 철저하게 계획된 스케줄대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HBM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하게 주문자 선주문 방식의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는 뭐 중국에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하이엔드급의 이제 AI 가속기 쪽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해서 좀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빙산 때문에 향후에 이제 HBM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관세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좀 시킨 게 아닌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좀 로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좀 근거 없는 좀 약간 비방에 가까운 이제 리포트들을 좀 못 쓰게 좀 하이닉스가 좀 로비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HBM 시장 저는 메모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요. 관세의 이제 충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HBM만 놓고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상당히 저는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 리포트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와 자율주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준호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미국이 결국 이렇게 규제할수록 중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각성을 한 다음에는 미국이 정신 차린다. 왜냐면 그동안에 보니까 뭐 반도체도 지금 화해칩 따라잡았죠. 자율주행 AI 맞습니다. 다 따라잡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도 그렇고.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통부가 이래선 안 되겠다. 중국 때문에 안 되겠다. 맞습니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시사를 했네요. 중국은 지금 속전속결로 규제 완화로 지금 이제 하나로 뭉쳐서 지금 빠르게 첨단 산업 규제 완화가 속도가 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50개 주잖아요. 그래서 각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한 나라를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 수준의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도 못 만들게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걸 연방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결국 중국의 이 첨단 선호의 어떤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사고가 아까 김영민 좀 언급했지만 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형 사고가 아닌 어떤 미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주별로 어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어떤 규제 완화가 간다고 했을 때 결국 지금 테슬라에 직접적인 어떤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면 웨이모와 또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와 다르게 결국 테슬라는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카메라 모듈과 AI, 그 소프트웨어만 주입시키면은 모든 차종의 접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차량의 레이더와 라이다와 각종 센서들을 부착하면서 원래 차량에 1억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량 양산도 힘들 뿐더러 특정 지역의 어떤 맵만 입력시켜서 그 맵 안에서 눈을 잘 좋게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만 잘 돌아다니게끔 주입을 했는데 그걸 대량으로 양산하고 이게 미국 50개 주로 확산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가 대량 양산을 할 수 있고 어느 국가에서든 중국 같은 경우는 시범 주행 없이 데이터로만 결국 바로 중국에서 지금 이제 FS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게 앞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더욱더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중국을 빠르게 또 추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규제 완화의 어떤 시그널과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일론 머스크 그동안 도지 수장으로서 막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각종 테러 사태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규제 완화 조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또 우주 항공이라든지 또 로봇 쪽으로도 첨단 산업 좀 빠르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율주행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로봇 쪽으로도 자율주행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성장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텍사스 오스틴을 시작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또 50개 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SOS가 지금 프리마켓에 다 5%거든요. 네. 퓨런티어 가격 전략만 짧게 볼게요. 이거 네. 지금 따라 들어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 1차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가 딱 주가 차트가 테슬라랑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6일 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딱 더블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뒀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 자리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테슬라 자율주행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퓨런티어는 분할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최소한 이 낙폭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22,000원, 23,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슈까지 봤고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디어유 엔터. 네. 한화 비전 두 종목을 가도록 할게요. 디어유부터 갈까요? 네, 빠르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디어유는 엔터 진영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관세 충격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무풍지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엔터 업종이 이제 꼽히고 맞습니다. 있죠. 지난주에도 또 엔터 기업들이 SM이나 하이브나 YG엔터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견조했고 특히 금요일 날 또 디어유가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상승을 좀 하면서 박스권을 좀 뚫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중국 본토의 어떤 공연,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미뤄져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국이 막 우리나라에 막 방한을 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또 내정 간섭 뭐 이런 걸로 좀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한알령인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엔터 기업은 로컬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도 있고 관세에 대한 이제 매크로 이슈에서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디어유는 추세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올해 이제 연중 고점이 5만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5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은 좀 열어놓고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비전, 뭐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요즘에 또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또 뭔가 이제 풀리는 듯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은 또 하나비전에서 뭐 내용 증명을 막 임원한테 보냈네 막 이런 기사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좀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하나비전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이미 공급 공시가 이제 두 건이나 나왔고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공급처 다변화, 이제 솔벤더를 이제 또 점진적으로는 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비전 특히 또 이번 주는 하나그룹주들 지난주에 하나솔루션 또 이번 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실적 발표 줄줄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주의 또 프리미엄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하나비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발주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이제 규모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HBM3 12단에 들어가는 TC 본더 요거 이제 수주를 또 한미반도체가 독점하느냐 마느냐 요걸 이제 확인하시고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리뷰 두 종목입니다. D&D 파마텍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최고 관심 나죠. 하나오션. 보고 일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리아 릴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산상에 성공한 날 다른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D&D 파마텍은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신고가 행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서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 매수가 대비 20%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금요일 날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경구용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노보디스크 또 그리고 일리아 릴리 그리고 이제 결국에 비만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바이오텍 기업들이 결국에 또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미 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흡수율 측면에서 이미 노보디스크보다 10배 높은 흡수율을 보였으며 그 기술력 때문에 DD02S가 지금 메세라로부터 기술 이전에 성공했고 또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순조롭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약간의 변동성은 좀 감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신고가 랠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차익실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익절가와 목표가를 좀 잡으면서 바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는 62,000원, 63,0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로 조정 나와줘서 6만 원 밑으로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72,000원 돌파를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오션 이번 주에 최애 관심사 중에 조선 섹터 그래서 특히 트럼프 장남이 또 이번 주에 방한을 해서 거제와 울산 조선소를 방문을 한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 CEO들과의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또 현황을 짚어본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오션이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드렸고 프리마켓 급등이에요.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한 5.7%, 한 6%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뭐 다른 어떤 선박권조나 다른 부분들은 팀코리아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MRO 쪽은 이제 단독 싸움이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적은 당연히 좋고 앞으로도 이 슈퍼사이클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너무 좋은데 계속 신고가 행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이다. 그래서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익절 라인 때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95,000원 그래서 한 번은 10만 원 돌파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돌파를 보면서 일단 목표가를 다시 한번 10만 5천 원 라인 때를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때는 9만 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가볼까요? 저희 일발.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의 어떤 급등에 일단 자율주행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많이 팔린다? 네. 그럼 결국 전기차의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볼륨 모델인 모델 Y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델 Y의 직접적인 하이니케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LNF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테슬라 하면 LNF고요. LNF 하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하는데 결국에 사실상 우리가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서 결국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이미 1분기에 최악의 어떤 성적이 나왔고 인도량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됐던 거는 전기차 캐즘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결국 이제 모델 Y라는 가장 큰 이제 볼륨 모델 테슬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결국 신모델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스본 효과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2분기부터는 기존 효과로 거의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분기부터 시작해서 또 상반기까지 결국 저가형 모델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모델 3보다 훨씬 저렴한 2만 달러 수준의 결국에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LNF의 양극재 출하량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 주니퍼에도 하이니케 양극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도 테슬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LNF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가형 모델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5월달, 6월달 안에 양산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Y와 함께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판매량으로 증명이 되면은 앞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서서히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자율주행 또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채택률이 높아지면은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쓰이고요. 또 ESS에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Y 주니퍼 향 NCMA 95 제품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2차전지 기업들이 대차장구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그나마 대차장구 비율이 낮고 공매도 비율이 낮은 기업이 바로 LNF다 보니까 충분히 빠진 만큼 빠졌다라는 관점에서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또 지금 이제 LS와 함께 또 전구체 내재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쓰비시 화학과 함께 음극재 관련된 합작 법인 설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익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LNF를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테슬라의 진짜 뭐 대표 관련주죠. 맞습니다. LNF를 갖고요. 자, 교통부의 금요일날 발표를 좀 보니까 왜 신차를 연기했나도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규제 다 풀어놓고 그리고 새 차 내놓으려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별로 안 난답니다. 완전히 다 통합해가지고 맞습니다. 주별로 규제가 있으면 못 넘어가니까. 맞아요. 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오늘 LNF를 골라 준 것 같아요. 매수, 가격 전략 볼까요? 매수가는 뭐 전일 종가였던 67,000원을 보고요.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2.6% 정도 뜨는데 지금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그리고 전일 종가였던 67,000원을 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87,000원의 1차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5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장전은 또 공교롭게도 테슬라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래서 잘 피해갔네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준호 매니저는 전통의 강호 LNF 네. 공략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